학산학원 고등부 수학과 강사 조영근입니다. 네. 오늘 발표 수학과는 되게 짧게 필요한 이야기들만 전달 드리고요. 국어, 영어에서 중요한 이야기들 많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시험 경향 분석, 그러니까 최근 연수고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올해 그리고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등급대별로 사실 5등급제로 바뀐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3, 4, 5등급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을 제시 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 학생, 2등급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조영근 T의 약속이라고 적어놨는데 그냥 제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만 간단하게 전달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경향 분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화두가 작년 같은 경우에 25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비 고1 말고 예비 고2 학생들, 09년생 학생들 기준으로는 가장 큰 화두가 아무래도 이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고 가장 첫 세대였어요. 매번 그렇다고는 하는데 개정이 일어나면은 학교 선생님들도 좀 갈피를 못 잡으세요. 어떻게 변별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에 힘을 좀 줘야 되는지, 아무래도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안 정도는 나왔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참고할 만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도요 실험적인 성격이 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촘촘하게 예전에는 좀 변별을 했다면 이제는 좀 뭉텅뭉텅이로 좀 묶어서 변별을 하기 때문에 시험의 성질도 좀 많이 바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실험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도 이제 총 4번의 실험을 한 거예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총 4번의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4번의 시험에 일관된 경향성이라는 게 크게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4가지 시험을 가지고 저희도 회의를 하고 하는데 뭔가 두드러지는 특징이랄 게 학교마다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어폐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시는 예비 고1 학생들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어디까지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작년 중간고사가 이랬으니까 올해 중간고사도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실험적인 성격이 어디까지나 강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객관식 16문항, 단답형 6문항 출제됐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좀 서술형보다는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풀이 과정이 아무리 엄밀하고 예쁘게 잘 적어내셨더라도 계산 실수해서 답 틀리면 이제 그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답형이 또 단답형 나름의 변별 요소가 또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점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은 3.8점부터 5.2점까지 16문제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중학교 때처럼 3점, 4점, 5점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 단위까지도 배점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4점, 5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총 70점 딱 맞춰서 출제를 했고요. 서술형 없이 단답형 6문항은 4점부터 6점까지 서답형 총 30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객관식 70점, 단답형 30점 이런 구성을 띠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등급컷 얘기를 해볼게요. 등급컷 작년 1학기 요 시험 가지고 변별을 했을 때 1등급은 70점 중후반 정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78.5점이었고요 정확히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60점 중후반대다. 근데 이건 역시도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향성이랄 게 크게 없었거든요. 지금 첫 번째 시행에서의 시험은 78.5점, 60점 중후반 이렇게 좀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2등급 같은 경우는 되게 널뛰기가 심했어요. 60점 중후반, 그 다음에는 50점대,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때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점대가 2등급 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되게 어렵고 빽빽하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누적 100분이 34% 안에 들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히 맞출 문제만 맞춰도 됐었던 시험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향성이라는 게 없다는 게 여기서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 그러면 어쩌자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지난
1년 동안 4번의 시행을 하면서 굳이 하나의 일관된 포인트를 뽑자면 제 생각에는 교과서와 모의고사 프린트,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모의고사 프린트를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교과서로만 좀 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야. 변별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모의고사 프린트라는 변수를 좀 만들어요. 모의고사 프린트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처음 시행을 했는데 학교에서도 좀 여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 뒤로는 지금 일관되게 모의고사 프린트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의고사 프린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중난이도부터 최상난이도까지. 그러니까 모의고사 배점은 또 3점, 2점, 3점, 4점이 있는데 4점짜리가 다 같은 4점짜리가 아니라 쉬운 4점도 있고 어려운 4점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4점짜리 문제들까지 골고루 프린트에 녹여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번의 시험, 뭐 예를 들어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 프린트 몇 문항 정도가 될까요? 라고 하시면 총 100문항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꽤 어려운 상황이에요. 꽤 어려운 상황. 100문제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문제집 100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 굉장히 호흡이 길고 난이도도 어렵고 좀 다양한 개념들이 좀 잘 녹여져 있는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를 되게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1등급을 목표로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이 최상 난이도 어려운 4점짜리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교과서랑 모의고사 프린트라고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적인 구성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일관된 이야기는 뭐 2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과서에서 10문제, 모의고사 프린트에서 10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프린트에 없는 모의고사 변형 문제 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그 2문제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략적인 접근을 하신다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 프린트까지를 완벽하게 숙달을 하시기만 해도 1등급 받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등급대별 학습 플랜, 그러니까 뭐 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겠어. 모의고사 프린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등급대별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2등급이 목표라면 일단 이번 방학 동안 제 생각에는 공통수학 1 선행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한 바퀴는 좀 돌리셔야 된다. 공수 1까지 어떻게든 끝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개념별로 필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단원 같은 경우에 뭐 대단원은 3개가 있고 중단원은 단원별로 3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있는데 그 중단원별로 그리고 중단원 안에 소단원별로 반드시 묻고자 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 모의고사 유형을 어느 정도는 훈련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3점짜리랑 4점짜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난이도를 좀 체감도 해보시고 4점짜리는 호흡이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었네 이런 것들 좋은 풀이들을 좀 봐두시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수학을 잘한다 라는 게 단순히 뭐 낯선 문제, 어려운 문제를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뭐 해결해내는 것만이 수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낯선 문제 해결 잘 하시는 분들이 1등급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일반 고등학교 수학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창의적인 발상이 요구되지는 않아요. 그냥 준비된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얼마나 정직하게 수행하느냐가 1등급을 가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낯선 문제를 너무 잘 하려고 뭐 전전긍긍 하시기보다는 익숙한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풀어내느냐를 연습하시는 게 방학 기간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목표 등급이 1등급이라면요, 뭐 기본 개념 숙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응용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 센 기준으로 뭐 어려운 문제, 뭐 마플 기준으로도 뭐 난이도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그 맥락 정도는 이해를 해보려고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독해 능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 건데 수학적 독해 능력, 이건 뭐냐면 고난이도 문제들 같은 경우는 문제 수 길이가 되게 길어요. 문제 길이 자체가 되게 긴데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뭐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접한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판별식 D를 떠올린다던가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 특히 요거는 그냥 쉬운 3점짜리 문항들보다는 어려운 4점짜리 문항들 가지고 독해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풀기, 아까 2등급도 익숙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등급도 정확하게 푸는 거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호흡이 긴 문제들을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흡이 길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문제마다 해설 같은 거 보시면 문항마다 해설의 길이가 짧은 문항이 있고 긴 문항이 있거든요. 긴 문항들은 한 줄 한 줄 이해하는데도 되게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호흡 자체가 전반적으로 길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쨌건 계속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보는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는데 저희가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걷다가 떼고 걸으면 좀 홀가분해지는 효과를 노린다.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좀 되게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훈련을 해 보신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제공하는 뭐 최상 난이도 모의고사 문제들 푸시면 상대적으로 좀 해볼 만한데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이고 일반고 내신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다들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 세 가지, 저 3박자가 잘 맞기만 하면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의 체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원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력이 좋은가. 근데 이해만 잘하고 숙제만 잘한다고 시험 잘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실전 감각을 저는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뭐 같은 실력을 가진 두 학생도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문제에서 막혔는데 끝까지 붙잡다가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친구는 또 잔머리라고도 하는데 뭐 그냥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넘어가고, 뭐 찍을 때도 좀 전략적인 찍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같은 시간 같은 문제를 주더라도 실력이 비슷한 두 학생의 점수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원인을 제가 꼽자면 실전 감각의 부재라고 저는 좀 꼽고 싶어요. 그래서 실전 감각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뭐 멘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연수고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데 뭐 시험 직전에 많이 떨린다던가 불안하다던가 뭐 아니면 불안하면 또 오히려 준비를 안 하시거든요. 공부를 안 하시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을 뭐 골고루 좀 두루두루 준비해 두셔야 시험에서는 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제안드리는 전략은 개념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정기적인 상담이 좀 필요하다. 강사들이 지금 학생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 하는지를 좀 이해하고 공감만 해줘도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전 감각, 저는 매일매일 애들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제들, 낯선 문제들 풀면서 좀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념의 체화, 저는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길게 드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고반복 하셔야 돼요.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PPT 맨 앞으로 가면 제 핸드폰 번호가 8426-4411이거든요. 근데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저는 8426 다이얼에서 다이아몬드를 그리라는 말씀을 드려요. 보통 8426을 그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저보다 뭐 제 핸드폰 번호를 빨리 외우실 수는 없거든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제가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제 번호를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말해보고 많이 적어봤으니까 제가 더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 체화가 잘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체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의 체화는 결국에 고반복에서 온다. 그래서 고반복 하시고 정기적으로 뭐 상담, 굳이 강사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뭐 자주 테스트를 해보면서 시간 안배 능력을 길러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뭐 저는 이제 이런 약속을 드릴게요. 저희 뭐 연수고 어느 학원을 찾아보셔도 이런 분은 없어요. 저는 연수고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 프린트의 전문항을 해설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뭐 실제로 이렇게 인스타에 뭐 애들 릴스로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뭐 연수고 문제들이에요. 연한 초록색은 일반적인 난이도, 뭐 진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초고 난이도, 이런 거. 초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 문항으로 해설을 올리고, 뭐 일반적인 난이도는 그냥 엮어서 좀 출제를 뭐 영상을 찍기도 하고요. 뭐 일일 테스트나 뭐 시험, 숙제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영상 다 올리고 있으니까 뭐 저는 아이들한테 자주 보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실제로 이 영상 같은 경우도 4명이서 다 6번씩 봐가지고 24회가 찍히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고반복 하시면 개념 정리하시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사학원 국어강사 이주환이고요. 16학년도 인천연수고등학교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차례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연수고는 학교의 특성적인 부분이, 뭐 대건고는 학교에 들어가면 22개종 교육과정에 따라서
반을 세 가지로 나눈 게 있는데 연수고는 지금까지는 따로 그런 건 없고요. 그래도 이과적인 지향 쪽을 좀 더 밀어준다라는 거 하나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수고 국어 출제 경향 그리고 학산 국어과에서는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 뒤쪽에 지금 재학 중인 친구들 2명 있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이고 저와 함께 올해 수업을 마친 호흡을 맞춘 친구들인데 모두들 다 1등급 맞는 친구들이고요. 되게 어떤 식으로 국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연수고 출제 경향에 앞서서 연수고등학교는 국어 과목 평가 배율이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으로 들어가고요. 이것은 수행 1점당 지필이 3.3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필 점수 3.3점이 수행 1점이니까 당연히 수행에서 1점을 깎이면 100점을 맞아도 100점이 아닌 것이 되겠죠. 실예로 전년도, 그러니까 25학년도 1학년 국어에서 100점을 맞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수행 1점이 깎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전교 1등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한 신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수행도 그럼 중요하느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럼 수행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시면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학기별 서평 쓰기 그리고 문법 보고서 태도 점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1번 서평 쓰기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그리고 책 대화하기라는 22개정 교육 과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주는 교육 지침에 따른 일환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쉽게 나와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내가 어떤 바를 느끼고 어떤 점을 배웠는지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라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실도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성실도 평가라는 건 거의 남고등학교에서는 대체로 점수가 깎일 위험은 있는데 말 그대로 분량을 잘 채우고 요즘 뭐 챗 GPT, 제미나이, AI 기반으로 대충 돌리는 거 아닌 이상 선생님들이 후하게 점수를 쳐주십니다. 그래서 막말로 여기서 점수 깎이면 이제 뒤지게 혼나는 거죠. 저한테요. 그리고 마지막 태도 점수도 당연하겠죠. 교과서 준비 당연히 잘해야 되고 부교재, 숙제하라는 거 잘 채우면은 후하게 점수를 채워주시는 부분인데 2번째입니다. 문법 보고서는요. 각 학기에 문법을 하나씩 배우는데 이때 정답이 있는 말 그대로 문에 대한 법이잖아요. 문법을 어떤 식으로 시험을 내는지 어떤 식으로 평가를 칠 건지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정말 세세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가차없이 그냥 점수를 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은근히 수행 만점을 받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게 2번째 수행평가인데요. 저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냥 모범 답안을 싹 다 써줍니다. 그래서 다 똑같으면은 감점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혹은 그거라도 혹시나 걱정이 된다면 다른 예시를 만들어 왔을 때 이에 대한 피드백까지 꼼꼼하게 해주니까요. 문법 점수에서 2번째 수행평가에서 저희가 점수가 깎일 일은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필입니다. 지필에서는 연수고 1학년 지필 문제는요. 뭐 중간 기말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항이 이루어져 있는지 총 27문항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지 이거 이렇게 보면 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제일 가까운 1학기 중간고사를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자, 독서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설명문입니다. 긴 글이에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 개념은 무엇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식으로 알려주는 글인데 보시면 모의고사라고 적혀 있죠. 3월, 6월, 9월, 10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밑에는 프린트라고 써져 있죠. 시험 1, 2주 전에 여기는 조금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1, 2주 전에 급박하게 학교에서 여기도 들어간다 하고 추가적으로 내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3주 전에, 2주 전에, 1주 전에도 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요. 학교에서. 그리고요. 문학은요. 교과서 외에 어떻습니까? 교과서는 맨 첫 번째 작품밖에 없죠. 학교에서 교과서대로 수업을 사실상 진행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모의고사 그리고 역시나 프린트. 학교에서 별개로 내어주는 프린트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법은 한 개 영역으로 나오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금 한 학기마다 배울 수 있는 문법 파트는 하나씩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 어느 고사가 되었든 무조건 문법은 배운다는 건데 이건 역시 교과서, 프린트, 모의고사로 어차피 이 지점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요. 딱 잘라서 나온다는 건데 이때
독서는 총점이 24.6점이고요. 문학은 32.6점이고요. 나머지 문법은 42.8점입니다. 문항도 많고요. 그에 대한 배점도 높습니다. 그래서 연수고는 어디에 좀 더 중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라고 하면 당연코 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문법이 연수고 관내에서 특목고 포함 제일 어렵게 나옵니다. 제가 자부합니다. 막말로, 정말 막말로 대공고, 똑같은 동일학년의 대공고 아이들한테 동일한 시험 범위 기출 문제를 풀리면 연수고 학생들은요 안 풀어요. 왜냐하면 대공고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공고는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바뀌질 않습니다. 사립고등학교라서. 그래서 문법 문제가 거의 정해진 형식대로 나오고요. 그 난이도가 중등 이상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정말 쉽게 나와요. 그래서 변별력이 오히려 없어지는 거죠, 대공고는. 오히려 문법은 연수고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 연구를 열심히 하신다는 거고요. 그만큼 훗날 우리 22개정 교육과정 작년에 포함된 친구들은요 무조건 문법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크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땐 그에 앞서 연수고 관내 등급 컷이거든요. 연수고 관내 등급 컷인데요. 연수고등학교는 1학기 중간에 88, 기말이 84, 84.7, 대공고는 81, 92, 85, 송도고 95, 94, 90. 어디가 제일 빡세겠나요? 아무래도 연수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만치 어렵기 때문에 시험의 컷, 난이도가 등급 컷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대공고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잠깐 사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화고 강남 8학군에서 전근 오신 선생님이 난이도 조절을 좀 잘못하셔가지고 확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기말 때는 확 올려버렸죠. 이런 식으로 좀 대공고에서는 처치를 한 거고, 연수고가 그만치 학교 난이도, 시험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라는 거. 반대로 열심히 공부를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점수 따기는 더욱더 기회라는 겁니다. 자, 처음은 독서입니다. 그러면 독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느냐? 독서는 거의 다 모의고사에서 나옵니다. 프린트로 제공되는 것도 그 올해 모의고사가 아니라 전년도 3학년 혹은 2학년 모의고사라는 거예요. 모의고사니까 지문에 대한 변형은 절대 없을 거고요. 주어진 부분을 어떻게 암기해도 좋지만 이해만 하고 있다면요 머릿속에 남아서 각인이 됩니다. 각인된 정보는요 당연스레 암기가 됩니다. 흥부와 놀부를 우리가 읽을 때요 외우면서 읽나요? 아니죠. 재밌잖아요.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수능적인 사고, 저는 사고 과정에 대한 흐름도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각 문장을 읽었을 때 이 지점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 지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 문장이 앞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어휘, 이에 대해서 각 문단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싹 다 정리해 줍니다. 수업도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친구들은 이게 이 문장이 여기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머리에 각인이 되니까 별다로 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문학입니다. 문학은 제공되는 범위 외에도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도 문학은 아까 전에 9 지문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9지문, 각 지문들이 여러 개를 묶여서 통합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당연히 주어진 문제만, 주어진 지문에 해당하는 정보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지 않는 낯선 작품을 보게끔 해요. 왜냐면 너네 이런 작품 처음 봤을 때 너네가 공부한 지문이랑 연결할 수 있겠어가 관건이거든요. 그게 문학에서는 감상이거든요. 그래서 감상하는 능력이 요구되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당연히 양질, 고급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고급 문제는 어떤 식으로, 좋은 문제는 무엇이 좋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학교별 기출 내신, 그런데 이게 연수고뿐만 아니라 연수고 선생님들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기 부천, 저기 강남, 저기 대치 여러 학군지에 있는 내신 문제를 저는 다 모으고 있거든요. 그냥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고3 수능 연계교재 EBS입니다. EBS에서 그 지문, 그 보기가, 그리고 심지어는 문제까지도 거의 그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2개년도부터 각 교과서,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새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모든 1학년 학교에서 있는 문제들, 그리고 EBS, 제가 정지 수업도 같이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12학년도 거부터 자료가 쭉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지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싹 다 찾아서, 어차피 다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싹 다 찾아서 이거 풀어봐라, 이거 풀어봐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다른 학교에서도 당연히 외부 지문을 연계를 하니까 아이들은 이거 봤던 거다라고 스스로 부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요. 이거는 작년은 아니고요. 재작년입니다. 2년 전 연수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인데 시적 배경이란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시간적 공간적 환경, 이게 21학년도 고3 EBS 수능 특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EBS에서 공인하는 정보는 당연히 좋으니까 가져와서 쓰는 건데, 당연히 아이들이 봤을 때는 고3 지문이네, 고3 지문으로 해석을 해야 되네, 알지도 못하겠지만 말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애초에 문학은 이런 식으로 감상해야 된다를 먼저 깔고 공부를 해가지고, 저 친구도 이따 말해주겠지만 저는 세계와 자아와의 관계, 세계의 자아라는 입장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이 고지곧대로 녹아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는 게 정도입니다. 국어는요. 그리고 25학년도 이건 작년 문제입니다. 실제로 디귿 18원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이것은 실제 13학년도 거의 10년도 더 된 작품이죠. 자료이죠. 무쇠 낫으로 되어 있고요. 정답은 3번이었는데 잘 나와 있지 않나요?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향하는 가치. 근데 정답이 그대로 3번이었습니다.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왜요? 무쇠 낫은 화자가 되고 싶은 상징물이거든요. 이런 걸 풀어본 친구들과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얻는 그 반응은요, 확실히 남다르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문법입니다. 배점이 높은 만큼, 그리고 할당된 점수가 높은 만큼 당연히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다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 두 개의 가치가 똑같고요. 얘도 역시나 양질의 문제를 경험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나 학군지 그리고 EBS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있다고 했죠. 좋은 문제들로만 정말 엄선을 해서 단순 시중 교재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다 편집해서 실제로 다 풀어본 양질의 문제들을 학교별 유형으로 풀 수 있으니까요. 그 유형별 문제들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어디 학교에서 쓰인, 여러 학교에서 쓰인 빈출된 단어들이 거의 그대로 혹은 좀 더 어렵게 나오지만, 역시나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학생의 아이들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접한 문제 유형은 익숙하게 풀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 국어과,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1월 달에는 문학 기본적인 감상, 어떤 식으로 감상해야 정말 올바른 정도로 감상을 할 수 있는지 문학 감상법에 대해 배웠고, 이에 대한 클리닉을 진행했습니다. 클리닉은요, 모의고사, 하프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역시나 제가 1, 2, 3학년들 중에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라는 그 지점 하에서 다 문제를 싹 풀고요. 당연히 어느 지점,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어느 파트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이제 진짜 지금 작년과 올해의 아이들 표본으로 오답률 어느 부분이 어려웠는지, 지금 어렵지만 잘 풀어냈는지, 이에 대한 결과를 학생들에게도 피드백을 주고요. 당연히 어머님들에게도 매주 결과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1월 달에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2월 달에는 이제 학교별로 분반이 되는데, 역시나 문법 파트를 한 번 더 싹 풀고 가야 돼서 2월 달에는 문법에 대한 좀 체계적이고 좀 심화적인 내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고 간략하게 알려드렸고요. 지금 당장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요. 저기 친구들이 있는데 이따가 좀 끝나고 친구들에게 정말 궁금한 거 아니면 학교별로 좀 좋은 팁 여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학산학원에서 고등부 영어 팀장을 맡고 있는 최창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은 작년 기준으로 하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0명을 가르쳤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40% 정도 되는 16명이 최종적으로 1등급에 들어섰고요. 그 다음에 연수고등학교 이제 관심 많으실 텐데 9명 중에서 6명이 1등 받았고요. 그 중에서 100점이 4명 있었고요. 그다음 요거는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싶어갖고, 처음에 저랑 만났을 때 34점 받았던 친구가 그 다음 내신 시험에서 67점, 그리고 70점대였던 친구가 100점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설명이 부모님들한테 그만큼 신뢰가 있게 설명이 됐으면 해갖고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의 목차는 연수고 내신 시험 특징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연수고 내신 시험에 맞는 시험 대비 전략, 그리고 제가 어떻게 연수고 9명의 학생을 1등급으로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팁을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수고등학교 내신 시험 범위는 교과서가 2가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로 올해 기준으로 하고 EBS 올림푸스 한 10주문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학생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18번부터 45번까지가 독해 문제인데 그 독해 문제 25주문이 들어갔어요. 근데 특이점은 교과서하고 부교재에서만 영작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한 번은 교과서에서만 영작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보통 2문제 정도가 영작 문제가 나오신다고 보면 되고요. 각각 배점이 5점, 5점 해갖고 총 10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시험 범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절대 많지가 않거든요. 그 의미인즉슨 혹시 본인이 중위권 또는 그 중하위권 현재 기준으로 해갖고 그렇다면은 충분히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 반복 학습을 통해 갖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아무래도 점수 간격이 좀 빽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빽빽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상위 10% 학생들이 1등급을 받습니다. 보통 보면은 100점에서 90점까지 편차가 한 10점 정도 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영작 문제가 몇 점이라 그랬죠? 5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만약에 영작 문제가 2문제가 오답이 나오면 일단 1등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을 노리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작 문제를 한 문제 이상은 받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실수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2등급은 그거보다는 조금 격차가 나요. 89점에서 70점, 편차가 한 20점 정도 나니까 아마 3등급 이하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이 학교를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인천대학교 있잖아요. 인천대학교 이상급을 가려고 그러면은 2등급 안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적을 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서실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난이도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보기를 읽을 수 있으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선지가 상당히 순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문 독해만으로도 기본적인 어휘만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상위권에서의 변별력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중급 난이도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일단 어휘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어를 많이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 단어와 같은 의미의 유의어, 반대 의미의 단어까지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돼요. 아까 전보다는 선지 구성이 조금 빽빽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도 조금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글도 좀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주로 어려워하는 문법 문제, 기본적으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보통 3.5점 정도 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문법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문법 문제를 잡지 못한다면 11점 정도의 간점이 일어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영작 문제 10점, 문법 문제 11점, 그럼 벌써 70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다가 내가 스나이핑을 해야 될지를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감이 안 오시겠지만 이게 원래 원문에 있는 단어들이 다 변형돼서 나온 거예요. 같은 의미의 단어들로. 그래갖고 이따가도 한번 강조드리겠지만은 단어를 외우는데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단어의 같은 의미, 반대 의미를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고난이도 유형 너무나 당연하게 영작 문제입니다. 자, 영작 문제는 연수고는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어떤 부분이 다른 학교와 차이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말 해석이 나와 있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그냥 쉽게 얘기하고 빈칸을 줘요. 그러면은 학생들 보고 그냥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연수고는 가이드를 제시해 줍니다. 요거 보고 너가 여기 제시되어 있는 조건 맞춰서 한번 맞춰봐 이겁니다. 그리고 부분 점수도 꽤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작을 완벽하게 100% 다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자신이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써갖고 다만 1점이라도 부분 점수를 받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까 전보다
보기가 확실히 길어졌죠. 요 정도의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구문 독해력 당연히 기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연수고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지금 나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휘를 외우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기존에 알고 있는 기본어만 외우고 있지 않은가? 내가 유의어나 반의어를 놓치고 있지 않을까? 또는 문장 단위의 구문 독해 내가 충분히 연습하고 있나? 문법은 내가 이론적인 거 쌓고 거기에 대한 적용을 충분히 하고 있나? 나 영작 충분히 만들어 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으셔야지 연수고에 진학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학생들을 케어한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만약에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 여러분,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 정도의 가이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어휘입니다. 이게 어휘가 뭐를 의미하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어하고 반의어 포함해서 같이 외우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1에도 2에도 3에도 나갑니다. 저는 학생들을 믿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진짜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지금 당장부터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야, 오늘 외운 단어 그거 힘들게 외우고서 내일 한 번만 읽어봐. 그래도 머릿속에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근데 안 해요. 그래서 저도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좋아, 니네들이 자의적으로 안 하니까 내가 억지로 한번 시켜볼게. 34번 오늘 테스트를 보면은 일주일 후에 34번 한 번 더 볼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어찌됐건 한 번 더 복습하게 되잖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34번을 3회독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서 반복시킴으로써 해갖고 그 어휘를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문법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지금 연습하고 있는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법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게 선행이 되면 자기가 그 이론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문제를 적용하면서 내가 어떠한 유형의 문법 문제든지 풀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문 독해, 계속해서 문장 단위로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내가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충분한 연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키워드,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영작입니다. 영작 꼭 연습하셔야 돼요. 스스로라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까 전에 6명의 1등급 받은 아이 중에서 영작이 빵점이었던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건 어디 학교를 가도 공통입니다. 영작에 대한 거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실제로 학생들하고 수업한 지문 내용이에요. 나중에 학생들도 고등학교로 올라가갖고 수업을 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글의 주제문에다가 형광펜을 칠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 지문을 봤을 때, 아, 요 문장이 주제문이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요 주제문을 반드시 파악해 두고, 두 번째. 문법의 포인트들을 이런 식으로 다른 색의 형광펜으로 잡아보는 겁니다. 아, 요런 게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겠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를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핵심어를 이런 식으로 유의어, 반의어 정리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데일리 테스트라고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봐요. 전 시간에 수업했던 지문에 대해서 문법, 주제, 내용일치, 불일치, 유의어 판단할 수 있는지. 이것도 모자라갖고 영작 문제를 직접 만들어갖고 학생들을 테스트 봅니다. 이것도 모자라갖고 그 지문이 변형될 수 있는 모든 가지의 개수를 변형 문제로 다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날레라 그래갖고 모의 내신 시험을 보고서 이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한 다음에 시험장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을 반드시 학생 여러분들은 거치셔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을 꼭 우리 아이에게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아이를
공부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걸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해드릴 부분은 이겁니다. 비전을 제시해주세요. A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문법을 어려워해요. 저 친구는 어휘를 어려워해요. 근데 이 두 친구한테 똑같은 시험지를 나눠주고 있고 풀라고 그러고 있어요. 과연 이 학생들한테 동등하게 똑같이 효과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너는 문법이 약하니까 선생님이 문법 부분을 이런 식으로 챙겨줄게. 넌 어휘가 약하니까 선생님이 어휘를 이런 식으로 챙겨줄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어휘 문제를 3문제를 틀렸지만은 다음에는 한번 2개까지는 맞아보자. 문법 문제? 우리 이번에는 어려웠지만 우리 다음 시험에서는 하나라도 한번 맞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극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비전을 계속해서 제시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테스트하고 문제를 나눠주고 채점하고 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학생이 어떠한 문제를 틀렸고 빈칸 추론 유형이 많이 틀리는구나. 그럼 선생님이 빈칸 추론 문제 위주로 해갖고 줄 테니까 요거 한번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영작 문제가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아. 그럼 선생님이 영작 문제만 체크해 줄 테니까 영작 문제 한번 풀어볼까? 실제로 영작을 시킨 다음에 그럼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붙여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소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친구가 필요로 하는 게 없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이 학생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학생하고 계속해서 인터랙션 해야 돼요. 집에 가면 학생들 부모님들하고 말 잘 안 나누시죠. 저도 중학교 3학년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정말 말을 안 해요. 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옆방에 있는 걸 아는데도 카톡으로 대화를 해요. 야 지율아, 오늘 뭐뭐 했어? 그러면은 귀신같이 카톡은 답변이 와요. 와갖고 뭐 물어보면은 사람이 물어본 게 민망할 정도로 대답도 안 하고 뭐 뻘쭘뻘쭘 하던 애가 카톡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저도 그렇게 접근합니다. 야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선생님이 혹시 우리 A 친구한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한번 부모님들도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한번 소통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의 속마음이나 자기의 관심사나 그리고 자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을 조금씩 열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열린 문을 틈을 들어가고 학생과 함께 소통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고가 이번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연수고에 배정받으신 여기 계신 모든 학생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운하십니다. 이 행운이 고등학교 3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시고 원하는 목표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어과 팀장 최창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담당 박승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요 과목 얘기 쭉 들으시다가 이제 제가 과학 말씀드리면은 에이 이거 조금 김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선입견 앞으로 계속 가지고 계시면은 입시에서 결과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실 거예요. 바뀐 교육과정에 조금 빠르게 적응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22 개정으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과학이 국어, 영어, 수학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과학 담당이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고 국어, 수학, 영어 필수이 수학점 8학점씩이거든요. 근데 과학 10학점입니다. 통합과학 8학점이고요. 실험과목 2학점이에요. 8 더하기 2 해가지고 10학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부터 문이과 관계없이 동일한 5과목의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까지 총 5과목을 수능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통합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통합과학까지 탐구 과목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배우는 통합과학이 뭐냐? 제가 간단하게 목차를 조금 따왔는데 이거 소단원 타이틀 읽어드리는 거는 크게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까다로워하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을 주는, 힘을 주는 파트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화학입니다. 화학 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역학 시스템, 물리겠죠? 물리입니다. 넘어오셔서 여기 화학 변화,
말 그대로 화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물리입니다. 화학, 물리, 화학, 물리예요. 생명이랑 지구는 교과 과정 외 범위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면은 절대로 공립학교에서는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화학이랑 물리는 고1 내용, 고2 내용, 고3 내용이 죄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녀분 특목고 대비나 여기서 혹시 과고 대비한 친구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화학 파트, 물리 파트에 조금 더 힘을 주고 깊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 통합과학 클래스에서 실제로 지금 수업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통합과학 클래스지만 물리 1, 2, 화학 1, 2 그러니까 고2, 3학년들이 배우는 내용 중에서 통합과학에 필요한 심화 내용들을 끌어가지고 병합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수업을 듣는 친구는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합과학 수업이지만 화학이랑 물리에 한해서는 조금 더 깊게 심화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연수고등학교 시험 출제 특징 2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의도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험의 온도 편차가 극명합니다. 3년 동안 예외가 없었어요. 중간고사가 쉬우면 기말고사가 어려웠고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중간고사가 어려우면 기말고사가 쉬웠어요. 이게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온도 편차가 시험별 온도 편차가 확실했다는 거고 두 번째 특징은 시험 문제가 프린트 기반으로 출제가 되긴 하는데 괴랄한 문제들이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가 항상 껴있고요. 괴랄하다는 거는 시험 범위를 아득히 넘은 문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바로 작년에 12월에 치렀던 아이들 2학기 기말고사 8번 문항이거든요. 근데 왼쪽 문항이랑 오른쪽 문항 비교해보시면은 완벽하게 숫자만 바뀌고 출제 유형이 동일하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문항을 참고하셔가지고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이때 오른쪽에 있는 문항에 실기출된 날짜가 여기 써 있거든요. 2018년 4월이라고. 혹시 4월에 어떤 학년이 시험 보시는지 아시나요? 네. 고3 아이들이 4월에 치른 화학원 모의고사에 19번 문제를,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를 숫자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출제를 하신 거예요. 물론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냅다 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코멘트를 수업 시간에 달아주셨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거를 그 짧은 시간에 흡수를 하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게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등급컷 보셨듯이 82점이라는 이 숫자는 아이들이 접근하기 힘든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3문제 정도는 그냥 확실하게 틀리는 문제다라고 깔고 점수가 가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포진이 돼 있는 건 빼박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그래서 저희 지금 수업에서는 이번 분기부터, 이번 주부터 마더텅 모의고사라고 해서 마더텅은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검더텅과 빨더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쉬운 버전과 어려운 버전이거든요. 지금 저희는 아이들이 물리랑 화학은 까다로운 파트는 회독을 끝내고 조금 더 심화 학습을 위해서 마더텅, 빨더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 다 놓치고 나머지 다 맞추더라도 1등급 꼬리는 될 수 있습니다. 꼬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춘다는 가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목표는 이런 문제들까지 정복을 해서 만점을 확실하게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중학교 때처럼 벼락치기, 그러니까 오투나 완자 같은 기본 자습서 한두 권 대충 돌리고 등급이 나오는 그런 일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바쁜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확실하게 강조드리겠습니다. 1학년 통합과학 때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됩니다.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더군다나 메디컬이나 이공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총 대비하는 내신의 기간이 5학기인데 아이들 통합과학 마치고 나면은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 선택하거든요. 뭐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문과가 가는 친구들은 뭐 사문, 생윤 고르게 되는데 확실한 건 1학년 때 통합과학이 등급을 따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2학년, 3학년 때보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쉽다고 점수를 깎는 것도 아니거든요. 수월할 때 점수를 따야죠. 그래야만 혹시라도 2학년 때, 3학년 때 한 번 미끄러지더라도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코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1학년 때 조금 시험을 미끄러졌어. 그래서 2등급, 3등급이 나왔어. 근데 2학년 때부터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1등급을 다 받아가지고 이거를 회복을 한다?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1학년 때 반드시 1등급 받아놔야지만 그 이후의 일을 도모를 할 수가 있어요. 필수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과학에 관해서는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검증은 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과학은 확실하게 검증이 됐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생명 전공했고요. 피트라는 시험을 보고 약대에 입학을 했고, 네, 이거 어떤 시험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되게 많이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등수도 꽤나 나왔었고요. 현재는 지금 학산학원에서 과학 담당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이들 고등학교 진학하면은 처음 겪는 난이도에 처음 보는 범위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크게 역체감을 느끼는 과목은 분명하게 과학일 거거든요. 확실합니다. 이거 내가 중학교 때 꿀 빨던 과목이 절대 아니네. 왜냐면은 과학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넓어지고 중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만큼은 확실하게 미리 선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과학만큼은 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과학 사실 선행 많이 안 시키셨잖아요. 근데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이거 조금 인식해 주시고 이에 맞춰가지고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